네. 사실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인분들 또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예약되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을 일단 목차를 좀 이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 역시 이제 차재영 목사님이 저희 할아버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운남교회 일제시대 그때에 그냥 생각나는 걸 아주 잠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운남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가, 특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이런 교회 역할이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보니까 이제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기계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 교회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대략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결혼식 사진이시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보면서, 물론 현재까지 차재영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족적, 특히 이제 일제시대 하에 교회에서의 이런 역할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정리되고 또 이제 모아지고 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저희 이제 할머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화학당 시절에 할머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하죠. 유관순 열사인데, 이제 그때 당시 유관순 열사가 여기 이화학당 다닐 때 할머니가 여기 수학과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환란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기 이제 전에 이제 거기서 교편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기 스크랜튼 여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집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맏딸이고 또 딸이 또 하나 있어서 미국까지는 못 보낸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학당에서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살아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부모님이 사실은 잘 모르신대요, 할머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교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경조사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제 또 구역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식들과 이 교회 문제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당시에 우리 여기 여성 이 교인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말씀은 또 본인이 상당히 많이 화동으로 차출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동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세운남교회에서 당시 결혼식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이제 올리고 그때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차출돼서 가셨다. 그래서 본인도 좀 바쁘시고, 그러니까는 자손들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바쁘게 어쨌든 활동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혼식 사진인데, 이 44년도에 이제 김영주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 그냥 결혼식이 이렇게 많았다니까 또 결혼식이 어떤가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1944년도에 교회에서의 결혼식이 됐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44년도에 이제 차재현 목사님은 41년도에 이제 우리 청남교회에서 이제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김포시 교회에 계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44년도에 이렇게 또 여기서 또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었는지, 하여간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퍼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즐들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어쨌든 제가 이제 일제시대 때의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좀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은 뭐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생명교회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어머니 교회로서, 그리고 오늘 이상환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셨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이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으로 가셨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다시피, 어쨌든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세문안교회는 상당히 좀 그런 엘리트적인 그런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런 일제 때 그런 오진 그런 억압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생존을 하고 그 생존을 한 그 덕분에 사실은 이 교회가 이렇게 또 크게 번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14인, 그러니까 세문안교회에서 이제 처음 예배드릴 때 14인에서 지금 현재 1000만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이 교인을 가진,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비슷하게 이 교회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상당히 이게 왜 이렇게 번성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과학적인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실 이 과거에 한국의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국력도 큰 차이가 없었을 터인데, 어쨌든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문안교회의 어쨌든 이런 이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 정치, 문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인 이 광화문에 위치한 이 세문안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그러한 엘리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어머니 교회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130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역사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와 그리고 서양 문물, 그리고 서양 문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어떤 이 신지식,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세문안교회나 세문안교회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학교에 상당히 많이 이제 가게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문안교회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이제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0년대, 70년대에 이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세문안교회가 한번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부 시대에 우리가 이 군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매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세문안교회가 이런 어떤 그 위상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 그 나름대로의 그 목소리도 내고 또 거기에 그 많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그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세문안교회의 그런 현재의 그 위상을 갖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은 무엇일까? 지금에 대해서는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그 세문안교회의 이런 그 교인 수를 볼 것 같으면 일단 등록 교인은 12,000명 가량 되고 볼 것 같으면 여성 그 신자가 남성보다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일단은 그 교회 출석 교인 수를 볼 것 같으면은 남성이 여성들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약간 좀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지역별 세문안교회 교인 분포를 이제 교구수로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1교구가 서대문이고 2교구가 동대문, 성동, 강진, 중량이고 그리고 이제 3교구가 종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세문안교회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제 그 교인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다음 이제 그 8교구가 이제 네 번째로 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한강, 강남 이남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세문안교회가 전국구 교회인가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세문안교회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이 분포도를 이렇게 좀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어디든지 다 나와도 다시 이제 거룩한 교회로의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 교회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런 어떤 교회로 다시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종교 개혁 시기에 그런 어떤 교회로 우리가 교회 다시 한번 이 뜻을 되새겨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우리 현재 그러니까 종교교회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전환을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많은 좀 나름대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거룩한 교회의 그런 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의 근본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그 어떤 정신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잘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삶을 잘 거기에 적응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제 130년 전에 세문안교회 설립 시기에 우리 교인이나 교회의 자세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세문안교회는 좀 상당히 엘리트 교회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나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처음 생길 때에는 거리에서의 김규식 선생님 마찬가지로 손승용 장로님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고아들을 우리가 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에 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그런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일 이후에 동독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여기 동독교회는 처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동독에서 교회의 역할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상당히 늦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거의 동독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의 수가 전체 그 동독 이 국민들 중에 차지하는 수가 불과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동독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일단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 신앙심이라든가 종교의식, 또 그런 반습 이런 것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색해하고 뭐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면 또 새로운 어떤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쨌든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그러한 아니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동독 지역하고 비교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런 어떤 자국적 노력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회 되면 어쨌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되면 이건 너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 그리고 3차 산업혁명도 20세기 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거의 몇십 년 안 돼서 거의 3차 산업혁명하고 동시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자세한 말씀보다는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 사회 변화는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부터 지금 21세기 그 초엽에 어느 만큼 빨리 변했는가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런 이 4차 산업혁명까지의 그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어떤 특징은 뭘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알파고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알파고가 알파고 플러스인가 뭐 하는 또 인공지능한테 100점 100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끼리도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그 인공지능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봇인데 로봇은 여러분들이 잘 뭐 보셨었을 것 같은 600만 달러의 그 사나이에서부터 현재는 600만 달러의 사나이에서부터 완전히 트랜스포머까지 이렇게 지금 빠른 시기로 그런 이제 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망,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세미나교에서 일어난 일을 아프리카 구석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동시간대에 볼 수 있는 어쨌든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그리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몽골에서 그 몽골 그 사막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한국이나 일본까지도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어쨌든 그런 이 전력망 같은 것들이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서는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이제 화석 연료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또 노력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그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제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이후에도 다른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점을 특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변화되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통적인 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데, 그 제조업의 붕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이미 20세기 말경에 제레미 릭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동의 종말이 얘기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노동의 종말은 곧 남자의 종말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런 어떤 이 제조업의 붕괴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거의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봤을 때도 그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사회 진출이라든가 여성들의 능력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종말이라는 것들이 이를 이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것이 이런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몰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건강,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죠. 근데 건강,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는 이미 여성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었을 때는 우리 이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의 홍수입니다. 요즘 뭐 이제 가짜 뉴스 얘기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맞는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평생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양성과 다원성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문제라든가 다문화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이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팽배한 물신주의. 그러니까 물신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본성에만 충실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성이 상실되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의 그러한 잔혹하거나 잔인한 일들이 지금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의 그런 어떤 몰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사회 혼란이 굉장히 각인이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선택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부를 향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로부터 이제 소외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들이 이제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 교회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교회를 보면 참 멋있다, 잘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왜 이럴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좀 설치하면 어떨까? 여기 지금 보면은 태양이 잘 드는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전기를 좀 생산해보자. 그리고 이쪽도 태양이 잘 드는 곳에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것도 좀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를 작업자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이 옥상에 요즘 이제 옥상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 정원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은 그 건물의 온도가 1도 내지 2도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짓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는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그 환경 친화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타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굉장히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교회의 그 대전환, 이때 다시 이제 그 거룩한 교회로를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130년에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세문안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19세기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20세기 초, 그러니까 세기로 보면은 3개의 세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3개의 세기가 지나면서 세문안교회의 위상의 변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쨌든 학군이 재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세문안교회의 그런 어떤 이 좋은 학교 학생들이 세문안교회에 오는 기회가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남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살고 있던 많은 그런 엘리트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많이 이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방 분권 시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또 많이 이제 가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러한 엘리트적인 위상을 계속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 광화문에, 우리는 광화문에 위치해 있고, 광화문은 또 우리나라에서의 그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정말 너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몇 수천만이 모인 그런 어떤 그 촛불 집회도 있고, 또 이 태국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그 유가족들의 저주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외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한 가지 이념성만 가지고 그런 어떤 움직임을 진단할 것인지, 단죄할 것인지, 뭐 아니면 한 가지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외면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런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교회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저는 일단은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근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과 삶의 어떤 그런 이 장으로서의 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럼 상당히 많은 또 그런 사회적 일자리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일자리들을 우리 교회에서 좀 만들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인 중심의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연령대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의 저는 이제 연령대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못했는데 우리나라 개신교의 그 신도들의 이런 연령대를 봐보면은 10대서부터 50대까지는 거의 10%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60대 이상은 다 20%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교회와 함께 이제 자기의 그 삶을 보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어떤 이 단순하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인들로부터 받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신 그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습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교회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이 종교 이런 어떤 성경 교육이나 성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학습과 교육 또 어떤 여가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이 교육인 네트워크에서 지난 시간에 김용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상당히 이제 이것을 좀 감동받은 것이 강신율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런 어떤 안위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한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사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이 목사님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직접적인 기회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이제 그것이 21세기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원, 여기서 이제 구원, 평등,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교인들이 적어도 이런 어떤 평등과 사랑의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그것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독교회 같은 경우는 동독에서 교회에다가 아예 이 예배당에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냈더라고요. 카페를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그때는 교인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가치들, 평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가치를 전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마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카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분당을 열어서 카페로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은 저는 현명하고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도 갖고 그리고 우리 현실도 잘 이해하는 그런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텐츠, 그러니까 그 교육의 내용,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컨텍스트, 그런 맥락, 그렇지, 이런 것이 왜 이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컨텍스트를 전달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이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면은 또 이제 가부장적 사회가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이제
우리 장로님 세대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제를 많이 누리실 것 같고 아마 저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가 아마 가부장제를 누리는 세대일 것 같고 저 세대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쨌든 이게 이제 모계사회라고 해서 모계사회가 과거의 모계사회가 아니라 어쨌든 21세기형의 그런 여성 중심적인 사회로 전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젊은 친구들 봐도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딸 낳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미안하다는 얘기까지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아들들이 딸처럼 그렇게 또 막 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 부모한테 착착 달라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요즘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종교와 페미니즘 뭐 이런 식의 강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페미니즘 강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 컨텐츠죠. 컨텐츠. 근데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여성 중심적인 사회로 서서히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컨텐츠에 이런 어떤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초기에 왜 출석 교인 수는 남자가 많을까 여성보다 저는 우리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남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 빈도를 볼 것 같으면은 남성들이 많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저의 그냥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 잘 해야 어떻게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솔선수범 세문안교회가 좀 솔선수범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이제 제가 드리면 일단은 교회는 당연히 세문안교회는 신앙공동체죠. 그래서 신앙공동체이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가 이 신앙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활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1년 12달 365일 24시간 그냥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사람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찾아와서 이런 어떤 여기에서 이런 좀 때에 따라서는 이 돈도 벌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이제 멋있게 이 주방도 이제 만들어지고 식당도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서 몇몇 분들이 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반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팔면 어떻겠는가. 요새 뭐 음식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반찬도 팔고 뭐 이런 또 떡도 팔고 뭐 이런 식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그냥 일반인도 가다가 세문안교회 식당에서 내가 뭐 사업도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습도 여기서 하고 요가 뭐 여기서 이 노래도 부르고 뭐 악기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같이 춤도 추고 또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없겠는가. 그래서 24시간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경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도농직거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이제는 이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교회와 같이 한다 그런 식의 것을 가르치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이제 에너지 공동체인데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겠죠. 이제 또 그것도 다 이런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제가 여러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러다면 어쨌든 이런 에너지를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교회 자체가 발전소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겠는가. 근데 지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좀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열도 그렇고 뭐 중수도 빗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수한 물을 이거를 이제 다시 걸러서 이제 이 화장실 음수를 쓰기도 하고 빗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물이 귀해지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좀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분들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럼 그 부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 그분들을 관리하게끔 우리가 교회에서 고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고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마 정기요금이 우리 새성전을 지으면 정기요금이 얼마 나갈지 몰라도 보통 아마 1년에 한 10억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10억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똑똑하고 현명한 어떤 교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국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헌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대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권 분립이라든가 평등주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법치주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광화문에서의 그런 외침에 대해서도 물론 상당히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위 말해서 서양의 그 근대화 또 어떤 그런 서양의 민주주의 이런 것은 결국은 거의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법 앞에 평등, 하나님 앞에 평등 이런 것서부터 거의 모든 어떤 그 이념들이 거의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어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나름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화 공동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님 말씀이 일제 때 웬만한 음악가들은 다 성악교회 출신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뭐 홍남파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악교회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전통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가능할지 어떻게 가능해야 될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회가 됐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100년 뒤에 아마 그 6.25 때 아니 일제 때 이 목사님들이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저는 잘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100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우리 현재 세문안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어떤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그런 어떤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60년대, 70년대에 그 권위주의에 대항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평가를 하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도 우리가 100년 뒤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현재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